일단 그래프의 구조상 이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이렇게 눈여겨보면 이제 수상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일단 먼저 축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의 축이나 뭐 축이 없으면 아무튼 그 그래프가 수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룰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동그라미 큰 게 좋은 건지 면적이 작은 게 어떤 건지 길이가 긴 건지 길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그런 방식들 가진 의미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눈금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잘라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심해서 보셔야죠. 어떻게 잘랐는가에 따라서 되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치들의 단위, 의미도 주의하셔야 돼요. 증가율인지 절대량인지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1989년부터 2004년의 실업률인데 엄청 변화가 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잘린 그래프가 있어요. 잘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전체 추세로 보면 이게 지금 장기시 계열인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측정되어 있는 그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간을 보세요. 그럼 비교적 평탄한 구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되게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누구가 잘했네 못했네 할 때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해요. 되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게 배드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르면 이 시기에 급격히 상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걸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랑 장기를 볼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심하게 변동하는 것 같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 것보다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대다수의 시계열 차트들이 가지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뭔가 심각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원래 이런 식의 집계 변수들은 되게 근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노이즈예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긴 시간 견지에서도 보고 작은 시간 견지에서도 보면서 전반적인 추세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잘라내진 이런 부분들도 주의하셔야겠죠? 그 다음 이거는 막대 그래프인데 인종별 실업자 수의 변화 라고 있는데 막대 그래프는 비율 변화로 나타내고 있어요. 많은 경우 비율 변화가 유의하긴 합니다. 근데 실업자 수의 변화를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만 표현해놨으면 이거는 대단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백인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제는 워낙 원래 백인이 많았어요. 이럴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퍼센티지 변화로 보는 게 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숫자만 보면 백인한테 큰일 났고 흑인한테 두 번째로 큰일이 났고 아시아계는 그런 뭔가 실업자 수의 변화가 미미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비율로 보면 오히려 아시아계가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인구 중에 35%가 이제 변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경제 변수들은 절대량보다는 비율에 조금 더 비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탄력성을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수들 중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 변수가 누락되면 심각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의하실 거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의 판매량과 비옷의 판매량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포지티브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산을 많이 팔고 싶어. 그럼 비옷을 많이 팔아야겠다.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는 진정한 원인인 날씨, 혹은 강우량,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핵심 변수를 누락할 경우에 추론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예를 위해서 워낙 인과가 뚜렷한 것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경제 변수, 특히 거시경제 변수처럼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소비 지출 증가가 투자 지출을 늘리고 투자 지출 증가가 다시 소비 지출 증가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뭐가 무엇의 원인 제공자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닭과 달걀처럼 어느 게 원인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하실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에 염두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이 많이 팔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비옷이 많이 팔린 건데 핵심 변수인 비가 누락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잘못 추측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추측입니다. 당연하게도. 심지어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원인이고 우산 판매가 결과인데 이제 우산 판매가 원인이고 비가 결과라고 잘못 해석할 경우에는 요즘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우산을 좀 팔아봐야겠다. 이런 식의 잘못된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비와 우산은 명확한 인과지만 경제학에서는 어느 게 인과인지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잘못된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추론은 이렇게 된 거죠. 둘의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됐을 때 실제로는 비가 원인이고 그 우산 판매량이 결론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산이 원인이고 비가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서는 종종 관찰되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이제 데이터의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노이즈한 패턴들이 데이터에 많이 있다 보니까 간혹 꽤 긴 시간 동안 이 노이즈한 패턴이 너무나 비슷하게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두 차트는 뭐냐면 빨간색은 인덱스 오브 크루드 스틸이니까 그 조강이라고 그 철강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원철의 생산량입니다. 빨간 라인은. 보시죠.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파란 라인이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죠. 뭔가 지금 얘랑 조강 생산량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진 것일 것 같죠. 이게 뭐냐면 파란 걸 보면 보스셰어 오브 소셜 데모크라틱 파티니까 독일 사회민주당의 득표율입니다. 그거랑 조강 생산량과의 관계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사실 관계가 깊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근데 어쩌다 보니 되게 오랫동안 맞았어. 이거 실제로 플로팅해 보면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같이 가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인과가 없죠. 이걸 그래서 미어사이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랑 비슷한 예로는 뭐 이제 그 문어가 월드컵의 결과를 맞췄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어님께 물어보자. 이번에 누가 우승할 거냐. 뭐 이제 문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 팀이 이겼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아무튼 그런 인과 추론은 되게 많은 데서 오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로또 1등 당첨 명당 뭐 이러면 거기 가서 되게 많이 사는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사실 어디서 사도 상관이 없잖아요. 확률학적으로는.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1등이 또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손이 많아지니까. 시행수가 많아지잖아요. 1등이 또 나올 확률이 높잖아. 그러면 실제로 1등 명당이 실현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손님이 많아서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 원래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의 진정한 토픽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몇 가지 답변을 하자면, 교과서 연습 문제 있죠? 그 연습 문제에서 일부가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은 경제언론 1, 2라는 상급 과목의 하위 과목이거든요. 조금 더 개론적인 성격을 가지는 과목이라서 그 과목의 옛날 기출문제는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냈던 문제들이. 그 중에 우리가 커버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제가 좀 추릴 겁니다. 그 두 개의 조합으로 대강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이제 범위는 우리가 수업 중에 커버하는 범위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습 문제를 열심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수요, 그리고 수요를 그 시각적으로 나타낸 수요 곡선,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공급, 그리고 그 공급을 그래프로 나타낸 공급 곡선. 이것들을 종합해서 균형을 설명하고 그 균형도 그래프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의 암묵적인 전제인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수요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고, 당연하게도 유효한 수요여야 되죠. 난 그걸 원해. 이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제안을 받으면 난 그걸 사겠다.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수요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의 수요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수요 계획, 수요 스케줄, 그러니까 디맨드 스케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품을 계속 가격을 다르게 매겼을 때 유효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통상적인 상품이라면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량은 많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영화 티켓이 있다 쳤을 때, 이 영화 티켓을 이런 가격을, 다양한 가격을 매겼을 때, 물론 이제 더 세밀하게 재려면 많은 이제 가격 구간을 정해야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얼마나 수요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300이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이 사람은 250불에 판다고 했을 때 안 살 이유가 없죠. 이런 거는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그 좀 합리적인 수요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량은 많아져야 됩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통상적인 상품이라면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변함이 없다면, 오로지 가격만 변했어 라면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량은 많아집니다. 이걸 가로축을 수요량으로 두고 세로축을 가격으로 표시해서 이제 플로팅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까 그 수치입니다. 그 표예요. 그거를 플로팅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이고.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디맨드 커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접한 최초의
사실은 전에 개관할 때 한번 나오긴 했지만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최초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최초로 나왔으니까 그래프 분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상태가 이 그래프 위에서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마켓이 이 시장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치고 현재 뭐 11,000 개의 티켓이 200달러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다 모종의 이유로 다른 조건은 변함없이 가격이 뭐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150달러 낮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로 바뀌겠죠. 혹은 가격이 300달러가 되면 이 상태로 바뀔 겁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뭐냐면 다른 모든 조건은 전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시장을 둘러싼. 그럼 다른 모든 조건이 뭐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함없이 축에 해당되는 변수가 바뀌면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어나더 요소, 지금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던 그런 요소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 자체가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이게 이제 영화 티켓이니까 이 영화가 갑자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원래 인디 영화여서 이런 디맨드 스케줄이었는데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난리가 났어. 너무 재밌대. 나도 가서 봐야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가격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곡선이 이런 동네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하향하겠지만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평행이동이라야 할 보장은 없어요. 우하향하는 다른 모양이 되는데 이 동네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영화가 사람들의 기대를 엄청 모았던 영화여서 디맨드 스케줄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난리가 났어. 야, 눈 썩는다, 보지 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게 됐어. 그러면 이 동네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오겠죠. 이거는 디맨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축 밖에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축 변수만 변화하고 나머지 이 영화에 관계를 미치는 요인들이 변함이 없다면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상태는 곡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이외의 요인이 변동한다면 곡선이 이동합니다. 곡선이 다른 모양을 띠게 돼요. 즉 세테리스 파리부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함이 없다면이란 조건이 불성립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축 변수도 변하고 축 이외의 요인도 변하면 곡선 상에서의 위치도 변하고 곡선도 이동하는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변수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무조건 곡선이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변수 이외의 요인 중에 디맨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안드로메다에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건 이제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죠. 별로 없겠죠. 그러면 그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수요와 연관 있는 요인이면 그게 뭐가 됐든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면 걔는 곡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축 밖에 있다면. 자, 한번 곡선상의 운동의 예를 들어보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곡선상의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곡선은 변함이 없는 상태로 곡선상에서의 상태만 변하는 거죠. 곡선이 운동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했다.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됐어. 그러면 같은 가격에 좀 더 많은 상품을 수요할 가능성이 높죠. 소득이 증가했다. 이런 방향으로 이동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곡선의 운동이라고 해요. 만약에 둘이 동시에 일어났다. 소득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떨어졌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곡선 상에서의 위치도 변하면서 곡선도 이동합니다. 여기선 편의상 지금 곡선이 평행 이동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행 이동해야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정당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변화가 지금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되게 심각하게 크게 변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조금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아주 조금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곡선이 이 곡선 근처에서 조금 이동했겠죠? 모든 구간에서 아주 조금씩 이동했다는 거는 이 곡선과 모양이 되게 비슷할 거라는 거죠. 평행이동과 비슷한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니까 곡선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변화량이 되게 작을 때는 정당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량이 되게 크다라고 하면 곡선의 모양도 일그러지게 마련입니다. 다른 모양을 띠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수요 법칙은 워낙 강력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패턴만큼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뭐 수식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곡선 상에서 변한다는 것은 수요 함수, 즉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어떤 한 함수로 표현한다면 그 함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곡선이 그대로 있으니까. 다만 그 안에 있는 변수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x가 x2스타로 변한 거고, 만약에 곡선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함수가 다른 함수가 된 거죠. 어나더 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d스타가 d2스타가 된 겁니다. 다른 함수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을 결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요도 증가했고 수요량도 증가했다라고 하면 d스타고 x도 스타를 찍은 다음에 여기에 2스타를 붙이면 되겠죠. 그럼 두 가지 다 변한 케이스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수요를 표현한 또 하나의 방법은 willingness to pay, 지불 용의 금액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모든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willingness to pay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취향이 다를 테니까. 예를 들어서 피규어 덕후는 한정판 무슨 피규어 이러면 그걸 보고 엄청나게 높은 willingness to pay를 매기겠지만, 나는 피규어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 굉장히 허란 값을 매길 수도 있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치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구매자가 재화 추가 한 단위에 지불하고자 하는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가장 높은 가격이냐면 낮은 가격엔 누구나 살 테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스마트폰 이거 10원에 팝니다 하면 누구나 다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별로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죠. 근데 그걸 10원, 20원, 30원 계속 올려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 살래 하다가 그 견해를 철회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뭐 100원, 2원, 3원 계속 올려봐요. 그러다가 뭐 자기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한 가격 근처에서 주저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가격 근방에 여러분들의 willingness to pay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한번 과제로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개의 상품을 나열할 건데 그걸 가지고 willingness to pay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매 수요자로서의 거잖아요. 좀 이따 공급자로서의 대칭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willingness to accept이라고 해서 WTA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정해서 실제 가상 마켓에서 거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재화는 같은 것을 계속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이 willingness to pay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좀 이제 그걸 한계 편익 감소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카레 돈가스를 한 번 먹었어. 그럼 또 카레 돈가스 먹기 약간 주저하는 그런 거예요. 먹으니까 더 땡기네 이런 게 아니라 먹어봤으니까 딴 거 먹어봐야지. 좀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좀 덜해졌어. 이런 식의 표현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계 편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 또한 수요 곡선의 우하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수요도 있거든요. 시장의 수요. 아까는 시장 수요를 한 거죠. 나 자신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필이다 라고 했을 때, 연필이 하나에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뭐 2자루 수요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그게 만약에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이 사놓잖아요. 그런 것도 개인 차원에서도 우하향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수요 법칙의 예외인 경우도 있긴 해요. 자, 그건 솔스타인 베블렌이라는 양반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상품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용성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어떤 상품들은 유용성보다는 타인에게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 속성도 존재하는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용성이 압도적인 상품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수요 법칙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간혹 이 B 속성, 타인에게 우월한 게 되게 중요한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은 수요 법칙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칼 같은 걸 예로 들어요. 베블렌 같은 경우는. 자, 왕의 칼을 봐라. 보석 박혀 있고 막 현란한 장식들이 있는데 전투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날만 잘 갈려 있으면 되지. 잘 베어지면 되지. 왜 이런 쓸데없는 장식을 하느냐? 왕의 칼이니까 나 이런 거 박아놓을 시간이 있었어. 여력이 많은 왕이야.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신분제로 인해 그런 과시가 가능했는데, 권력을 과시하는데, 현대사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과시의 욕구는 존재합니다. 그 과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우월하려면 희소해야 돼요. 그 상품을 갖고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신분제 같은 게 없으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못 가지게 만들려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비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월성이 지나치게 큰 상품은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면 이 과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이 강한 상품들은 통상적인 상품들의 유통 방식과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소위 그 명품이라고 부르는 브랜드들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걸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런 상품들도 사실 안 팔리면 재고가 생깁니다. 그쵸? 그러면 원래 통상적인 경제 법칙에 의하면 그걸 파는 게 이익이죠. 눈물의 창고 대방출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가봐도 그런 럭셔리한 명품들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소각합니다. 그냥 안 팔아버리고. 1000만 원짜리인데 태운다고? 태워요. 왜냐하면 그래야 희소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패딩 점퍼가 되게 비싼 패딩 점퍼들이 이제 고교생들 사이에서 이거죠. 뭐 계급 같은 게 막 나눠진다 뭐 이래가지고 언론에 나온 적 있죠. 사실 그것도 비슷한 속성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입장벽으로, 비싼 가격을 진입장벽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꼭 돈 내고 사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직원 할인가 이런 걸로 사면 안 쳐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베블렌의 통찰에 따르면 그것도 설명이 되죠. 과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얻는 거는 안 쳐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물의 수준을 유지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곡선의 움직임은 어떤 때 발생하느냐? 지금 이 얘는 무언가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 티켓이 가지고 있는 이 영화 티켓이라고 쳤을 때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좋은 소식이, 굿뉴스가 난 거예요. 진짜 재밌대. 짱이래. 이래가지고 사람들, 너도 생각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 요인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 사실은 같은 말로는 수요 함수의 변화 요인. 함수가 다른 함수가 됐다는 거죠. 그런 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상품의 가격 변화, 그 다음 소득 변화, 기호 변화, 기대 변화. 소득 변화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기호 변화도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제 가격 변화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관련제란 건 뭐냐면 같은 상품은 아닌데 연관이 있는 상품이에요. 상관이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상관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상관이 있을 수 있죠. 즉 같은 편인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편 경쟁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어찌됐든 영향을 미칩니다. 수요에. 먼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품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이가 안 좋은 걸 대체제라고 부릅니다. 경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교통수단들 간에는 경쟁 관계가 있죠. 그걸 대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런 재화는 서로 경쟁 관계니까 상대 상품의 굿뉴스는 내 상품의 배드뉴스예요. 그러니까 A라는 상품과 B 상품이 대체 관계에 있으면 A 상품의 굿뉴스, 가격이 하락했다 라고 하면 B 상품은 배드뉴스예요. 왜냐하면 A 상품이 가격 하락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사겠죠? 그러면 경쟁 관계에 있는, 대체 관계에 있는 B 상품은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택시 같은 게 서로 대체제가 될 수 있고, 쇠고기나 돼지고기, 소주와 맥주, 페이스북과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잘 안 쓰니까 뭐 아무튼 비슷한 뭐지 그 인스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여기 근데 소주와 맥주는 좀 대체제가 될 수도 있죠. 보완제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웃으신 분은 좀 아시는 분들이죠. 한 술만 먹는 취향을 가진 사람한테 소주와 맥주는 대체제예요. 이제 섞어 마시는 사람한테 얘기가 달라지죠. 보완제가 됩니다. 보완제는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완제끼리의 굿뉴스는 나머지 상품의 굿뉴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완제의 배드뉴스는 그 해당 제와의 배드뉴스예요. 그래서 한쪽이 가격에 하락이 된다면 나머지 또 굿뉴스가 돼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A 제와의 가격이 하락하면 B 제와는 수요가 증가하고 A 가격이 상승하면 B 제와의 수요는 감소해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과 그의 부수기재들, 뭐 케이스, 뭐 보호필름 이런 게 보완제가 되겠죠? 만약에 스마트폰이 되게 잘 팔려가지고 스마트폰의 가격이 하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관련된 부수기재들 시장 활성화되겠죠. 자전거, 자물쇠, 뭐 국수와 비빔장,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은 극단적인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묶어서 팔아버리죠.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서 먹는 경우, 소위 말아먹는 경우는 보완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소주 맥주가 있는데 뭐 맥주에 뭔가 기술혁신이 일어나서 가격이 확 다운됐다 라고 하면 소주 매출도 같이 상승하겠죠. 보완제적 속성이 있는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제라면. 하지만 그 경제가 소주 맥주를 따로 먹는, 소주를 마시면 소주만 쭉 마시고 맥주를 마시면 맥주만 쭉 마시는 경제라면 소주의 매출이 감소하겠죠. 실제로 두 상품들이 서로 보완제인지 대체제인지는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A 제어가 하락했을 때, A의 가격만 하락했을 때 B의 나머지 모든 요소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증가하면 보완제고 감소하면 대체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득 변화. 소득이 변화하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경제는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재화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뭐 책을 더 많이 산다든가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간혹 소득이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수요량이 떨어지는, 수요가 떨어지는 상품도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열등제라고 부릅니다. 열등제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득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소비하던 상품들이 열등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탄 같은 거죠. 진짜 싸거든요. 연탄 똑같은 이제 그 따뜻함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싸요. 하지만 매우 귀찮고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제일 먼저 퇴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호나 선호가 변하는 것도 있죠. 유행이나 신념, 문화적 변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하는 겁니다. 뭐 모바일을 많이 쓰게 되면 모바일 기기의 수요가 증가할 거고, 반대로 이제 그런 게 쇠퇴하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다음에 고교생 과시 문화가 이제 별 볼 일 없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패딩 점퍼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그렇긴 한데 이런 기호나 선호 변화는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다루기 되게 어려운 그런 취향의 변화 문제라서 보통 그런 취향은 주어진 것으로 다루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변화. 만약에 어떤 상품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사려고 하겠죠. 이제 대표적인 게 2015년에 1월 1월에 있었던 담배 가격 40% 인상 됐을 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2014년 겨울은 정말 담배 가게가 난리가 났었죠. 담배가 다 동이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에는 2,500원인데 2015년 1월 1일이 딱 자정 넘어가면 4,500원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미리 사놓은 거죠. 사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따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태블릿이 요즘에 넘버링을 이제 나오면 숫자를 높이 부르니까 지금 얼마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이패드 10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아이패드 9은 가격이 감소하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아이패드 9을 살 건데 10 발표되고 나서 사야지 이러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표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면 수요가 확 떨어집니다.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 변화 같은 것들도 현재 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실직할 것 같다. 불황이 이제 경제 위기가 왔대. 미국발 경제 위기가 났대. 그러면 실직될 정리해고가 많을 것 같은데 나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소비가 감소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식으로 이제 기술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요 얘기였고요. 공급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급 법칙이라는 것은 수요 법칙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 스케줄을 측정해 보면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량이 많아집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당연히 가격이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상품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소위 원가 같은 게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내 이윤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더 공급하고 싶어지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공급 스케줄을 측정한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도 표현한 함수가 있겠죠. 공급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축 변수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 공급 곡선 자체가 변해요. 그리고 공급자들은 마찬가지로 수요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면 공급하겠다 혹은 이 가격이면 얼마나 공급하겠다라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willingness to accept, 수용 용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급자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너 저기 이 상품을 100만 원에 팔래? 팔래. 99만 원에 팔래. 98만 원, 97만 원 계속 낮춰봐요. 그러다 보면 팔래 하다가 안 팔래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을 willingness to accept이라고 합니다. 즉 공급할 용의가 있는 모든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이 개별 공급 곡선도 우상향하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은 한계 비용 증가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이 willingness to accept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상품을 만들었어. 이제 원가에 이제 조달을 했어.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이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득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무인도에서 채집 경제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코코넛을 이제 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섬에 코코넛이 막 있겠죠. 맨 처음 따는 코코넛은 어떤 코코넛이겠어요? 제일 쉽게 따는 코코넛이겠죠. 별로 안 힘들게 딸 수 있어요. 그 다음 따는 코코넛은 제일 쉬운 걸 땄으니까 그 다음으로 쉬운 걸 따겠죠. 나중에 막 따다 보면 나중에 엄청 어려운, 또 높이 올라가야 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코코넛을 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생산할 때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 더 생산하거나 하나 더 공급할 때 들어간 비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계 비용 증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개별 공급 곡선의 우상향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공급 계획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의 요인으로 제공되는, 즉 축 밖에 있는 공급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투입 요소 가격 변화, 기술 진보, 기대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은 아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상품 가격만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서 상태만 바뀌겠죠. 곡선상 이동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 변화 요인 중에 하나인 투입 요소 가격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뭐냐면 결국 원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원들의 가격이나 그런 뭐 구성이 바뀌어서 가격이 변하면 원가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공급용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투입 요소 가격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드러나요. 즉 원가가 절감돼. 보통 기술 진보는 그런 식으로 발생하죠. 기술이 진보돼서 예전에는 100억 원으로 뭐 차 한 대 만드는데 뭐 차 100대 만드는데 뭐 얼마가 뭐 1000만 원이 들었다 치면 이제는 같은 1000만 원으로 뭐 150만 대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더 싸게 만드니까 공급 용의 금액도 더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술 진보 역시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반대로 뭔가 자원이 고갈돼서 이제 그걸 쓰지 못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뭐 비용이 공급선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다는 거예요. 비용 구조, 즉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가 절감이 되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공급한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비용 구조가 안 좋게 된다, 더 비싸게 된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요인은 기대 변화인데 기대 변화는 그 구조가 소비자 이론이랑 똑같은데 소비자 쪽이랑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예를 들면 담배가 엄청나게 인상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는 확 증가하죠. 근데 공급은 확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2004년 말에 담배를 파면 2,500원에 파는데 그 담배를 키핑해두면 2015년 1월 1일에는 4,5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다렸다 팔아야지. 그래서 2004년 말에 담배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들은 담배를 안 팔려고, 가능한 안 팔려고 노력을 하고 수요자들은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 이제 시장에 담배가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타 뭐 아무튼 미래 가격 변화에 대한 그 추정이 생기면 이제 공급량은 그에 대해서 당장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측 때문에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2,000원 올리기로 한 거지 2014년에 담배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 공급이 변한다는 게 익스펙테이션의 변화가 현재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균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균형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균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일치하는 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A면 공급량도 A겠죠. A만큼이 공급돼서 A만큼 수요되니까 시장에 물건이 딱 맞게 떨어져요. 재고도 안 남고 모자란 것도 없어. 그것을 시장 청산이라고 합니다. 마켓 클리어링이라고 해요. 딱 맞아 이거죠. 그리고 그때의 수요량과 공급량 수량이 같겠죠? 그것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시장을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균형 상태는 매우 안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럼 이 균형 상태로 이제 그 시장이 시초 상태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답은 몇 가지 전제가 충족한다면 그렇다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 일물일가, 판매 구매 가격 같다. 같은 상품이라면. 그리고 균형 가격보다 높다면 시장 가격은 떨어지고 균형 가격보다 낮다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은 균형 상태로 갑니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 그래프로 보았었죠. 이 두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물일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일물일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 시장에서 누가 얼마에 파는지 다 알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팔면 그 가격에 사겠죠. 약간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에 변함이 없어. 똑같아. 조건도 다 똑같아. AS도 다 똑같아. 품질도 신뢰도도 다 똑같다면 1원이라도 싼 걸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그 최저가가 아닌 상품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가로 쫙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 비교 사이트 보면 진짜 가격 차이가 나도 몇십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마저도 계속 같이 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노이즈가 갈 수 있죠. 뭐 판매자의 신뢰도라든가 아니면 AS 조건이 달라진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뒤섞여서 사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만약에 그런 게 완전히 똑같다면 당연히 누구나 조금이라도 싼 걸 살 겁니다. 그걸 경제적 합리성이라 불러요.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판매자가 소비자를 고를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파는 사람을 1원이라도 더 비싸게 살려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겠죠. 이 두 사정이 겹치면 결국 같은 상품이라면 같은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균형 논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때는 가격을 올려도 경제 주체들이 양쪽 다 이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이 공급 곡선이 되게 위에 있다면 요 크로스된 지점보다 위에 있다면 가격을 낮춤으로써 양쪽 다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쪽에서 하락하고 아래쪽에서 올라가니까 어느 상황이 돼도 균형으로 갑니다.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시장 마켓 클리어링 프라이스라고 하고 그때 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균형에는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감소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칩시다. 그러면 디맨드 커브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쪽 동네에서 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균형은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로 변하게 되죠. 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격은 다운되고 균형 거래량도 다운되죠. 자,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시장 분석은. 이번에는 공급이 떨어진 일이 발생했어요. 디맨드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뭐 어떤 때 떨어지겠어요? 원가가 올라갔어.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죠.
둘이 동시에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복합적이겠죠. 어느 게 더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은 그냥 기울기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냐 완만하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지금은 디맨드가 떨어지고 서플라이가 올라가는 케이스 하나입니다. 자, 디맨드가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갈 거고 서플라이는 오른쪽으로 갈 테죠.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서플라이는 조금 움직였고 디맨드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가격은 다운되고 균형 거래량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서플라이가 많이 움직이고 디맨드가 조금 움직였다 치면 여전히 가격은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균형 거래량이 늘어났죠. 이렇게 돼서 이것들을 종합하면 디맨드가 내려갈 수도 있고 디맨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서플라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니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하나의 표로 묶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변하면 보시다시피 하나는 명백하게 나타나지만 이 물음표는 어느 쪽이 많이 움직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요 논의의 이제 전제인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금 시장 논의를 할 때 몇 가지 암묵적인 전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제들을 통틀어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동종의 상품은 품질이 같다.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래야 이제 상품 시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 시장은 사실은 미세하게 회사마다도 다르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노트북 시장이다라고 하면 되게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다른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회사가 여러 개임에도 상품의 품질이 되게 유사한 시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선 슬리퍼 같은 거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신경도 안 쓰고. 근데 품질이 균일하잖아요. 뭐 그런 거, 대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완전 경쟁이 좀 더 가까운 거죠. 실제로 그런 시장들 보면 아무래도 차별화되어 있는 시장보다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노트북 같은 시장보다는 좀 더 이론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완전 경쟁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두 번째,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다. 여기서 충분히 많다가 되게 애매하죠. 이 충분히 많다의 정의는 뭐냐면 무한 경쟁이 될 정도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두 회사만 있어도 두 회사가 완전히 미친 듯이 경쟁하고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일 수 있어요. 충분히 많은 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10,000개가 있어도 이 10,000개가 담합해서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그러니까 뭔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면 10,000개여도 충분히 많은 게 아닙니다. 결국 담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쟁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자도 그렇게 많아야 되고 생산자도 그렇게 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충분히 많지 않은 수요자나 생산자가 일종의 그 담합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한 그런 조건들이 분석이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완전 정보.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주체들이. 누가 얼마에 팔고 있고. 이거는 원래 예전에는 그 정보 전달 체계가 워낙 제한적이어서 발품을 팔아야 알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 탐색에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것들이 그 완전 정보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사라진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가지 씌우기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카메라나 뭐 노트북 이런 데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용산 가가지고 막 바가지 쓰고 그랬거든요. 막 5년 전 CPU를 막 되게 최신인 것처럼 해서 사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의 진입할 때 생산 요소 이동 등이 자유롭다. 이 얘기는 이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철수할 때 특별한 장벽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사실은 마켓에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 독과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실제 시장에서도 어떤 상품들은 이 네 가지가 참 잘 맞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 시장은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이론과 되게 잘 맞는 패턴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전제가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위배할 경우에는 이 지금 말했던 이론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되게 사소할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는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품질이 다른 게 더 일반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서로 있어요. 그게 수요자 측에 있을 수도 있고 공급자 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참가하는 데는 부담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라는 게 존재해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 있다가 나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더 현실에 가까워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아무래도 완전 경쟁 시장 중심의 이론이 발달했다고 친다면 그것의 정점은 일반 균형 이론이라고 불리는 건데 80년에 들어서는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을 분석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완전 경쟁 시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서 말했던 조건을 하나씩 완화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전부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이라든가 이런 거, 과점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겁니다.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의 이론적 분석이 굉장히 쉬워요. 훨씬 더 간단하니까. 마치 마찰도 없고 진입장벽 같은 것도 없고 거래에서 정보도 완벽하니까 모형으로 만들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 통찰도 굉장히 쓸만해요. 하지만 현실에 더 가까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불완전성을 도입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품질이 다를 수 있는 시장, 요 조건을 위배해서 만든 이론이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적은 케이스를 다루는 게 독점 시장 혹은 과점 시장 이론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불완전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정보가 더 많은 쪽에 정보 적은 쪽에 대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정보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시장 참가자들의 진입 탈퇴 생산 요소 이동에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독점 과점에서 다룹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 이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론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